안녕하세요. 저는 70대 남성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감정이 무뎌지는 줄 알았는데 굳은 살에 물이 고이는 것처럼 여전히 그 골짜기는 깊어지고 더 사람을 침묵하게 만드네요. 표현을 적게 하는 것일 뿐 아픔은 더 사무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아마도 저와 동년배의 분들이 많으실 거고 자식든 부모님도 들어주실 것 같아서 보내봅니다. 단 몇 명이라도 내 감정에 공유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남은 여생이 그나마 좀 사라질 것 같아서요.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30대 중반 아주 늦게 장가를 가서 얻은 딸 수연이인데요. 사실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지 엄마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어요. 이 또한 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일입니다만 어릴 때 지 엄마가 집을 나가 버렸거든요. 그때 아내와 헤어지던 날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때는 명절이었고 딸아이가 초등학생이었던 시절 아내는 집 세간살이를 거의 옮기다시피 해서 우리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요렇게 달랑 전화 한 통만 넣었더군요. 나야,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지만 당신도 짐작했을 것 같은데 난 당신과 이제 못 살아. 서류는 나중에 보낼게. 그때 얼굴 다시 보고 수연이 잘 부탁해.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여기 와서 얘기해. 집골이 이게 뭐야? 집 세간살이 반을 들고 튀었어,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 미안. 이제 더 할 얘기 없어. 전화 끊을게. 아내는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어디에 다시 걸어야 할지조차 몰랐어요. 멀리 시골에 계신 장모님께 전화를 해서 상황을 다 밝혔는데, 별 소용이 없더군요. 아이고, 자네, 내가 다 미안하게 됐네. 영순이 걔가 막내로 태어나서 너무 버릇이 없이 자랐나 봐. 그런데 이렇게 된 거에 꼭 걔 잘못만 있겠나? 자네도 너무 안해하게 빡빡하게 군 거 없는지 생각해 보게나. 장모님, 지금 그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막말로 제가 영순이한테 뭘 잘못했을까요? 결혼 안 하겠다는 저를 굳이 찾아와서 그렇게 시집가고 싶다고 졸랐어요. 장모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자네 왜 이렇게 흥분했는가? 소리 좀 지르지 말게. 아유, 내 귀가 아파 아주 그냥. 장모님, 장모님, 끊지 마세요, 장모님! 그러나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장모님을 보며 저는 무척 좌절하게 됐어요. 딸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순식간에 자기 엄마랑 떨어지게 됐고 요즘으로 치면 싱글파파 그런 게 되어버린 저는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니 당연히 저는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고 순조롭게 벌리고 있던 돈들은 여기저기서 빵꾸가 나기 시작했어요. 중간에 형제들이 나서기도 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려는 것도 도와주려 했지만 끝내 막을 수 없었답니다. 막내 남동생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형, 어쩌다가 이렇게 집까지 수연이가 너무 안 된 것 같아. 내가 데려다가라도 키워주고 싶지만 됐어. 그게 무슨 말이냐? 너도 재수 씨 있고 애들 둘이나 있는데 비록 지하로 이사 가긴 하지만 별 수 없겠어. 처음에도 그렇게 시작했고 다시 그렇게 시작해야지. 하지만 사람이 한번 올라갔다 처지게 되니까 다시 올라가기에 너무 지치더라고요. 중간에 딸아이가 아플 때 의료보험비 문제로 병원에 못 내기도 했고 이때 아내로부터 연락이 오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사람 같지 않게 느껴지더군요.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의료보험비 안 냈다고 왜 나한테 연락이 와? 애 치료 정도는 제대로 받게 해야지 뭐 하면서 사는 거냐고. 너 연락 잘했다. 그래 이혼하면서 네가 친 카드비 때문에 하자고 하더니 애 키우는데 네가 한 일이 뭐가 있어? 애 밥값이랑 옷값이라도 대접봤어? 아니면 사춘기 네 딸 이제 이런저런 변화가 와서 힘들어하는데 애미라고 나타나서 한 번이라도 안아준 적이 있어? 아, 또 이런다. 누가 싸우재?
내 말은 의료보험비 좀 따박따박 내라는 거야. 이런 걸로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나는 너 사람으로 생각 안 하니까 짐승으로 여기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낼 돈 있으면 냈겠니? 그럼 네가 천 내든지. 저는 정말 하루하루 아내에 대한 분노로 잠을 이룰 길이 없었어요. 그러면 안 되었는데 지금도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것은 죄 없는 딸에게 너무 지 엄마 험담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인간이기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딸 아이에게는 엄마인데 제가 너무한 것 같아요. 네 엄마가 그렇게 짐을 다 들다시피 하고 날라버려서 아빤 살 의욕을 잃었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집도 이렇게 작은 데로 왔고 일하느라 계속 바쁠 거야. 소연이 너도 혼자 있는 날이 더 많을 거고. 아빠, 우리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야? 엄마만 탓하면 해결될 수 있어? 엄마가 다시 보고 싶은 건 절대 아니야. 근데 갑자기 이렇게 집이 줄어들고 내가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 우울해. 이러면서 딸은 얼마 안 가 그만 못 참고 통곡을 하더라고요. 이혼과 동시에 제 삶도 딸의 평온한 일상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너져 내렸죠. 아내는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게 멋대로 살고 있었고요. 그렇게 어찌어찌 시간이 지나 딸아이가 20대 중반이 되었을 무렵, 그때도 아내는 염치 없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딸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이제 딸이 거부했답니다. 엄마가 무슨 낯으로 연락했는지 모르겠어. 난 아빠가 너무 고생한 게 불쌍해서 엄마가 아무리 낳아줬다고 하지만 만나기 싫어. 연락하지 말아줘, 엄마. 그러자 이 말에 아내는 또 저에게 전화를 걸어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저도 다 무시해버렸고 그저 딸만이 행복하길 바라면서 살았답니다. 한번 구겨진 형편은 다시 펴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아내를 용서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 삶이 너무 고되고 피로했으니까요. 오죽하면 중간에 딸조차 이런 제안을 할 정도였답니다. 아빠, 이제 아빠도 나이가 있고 좀 더 있으면 환갑이고 칠순일 거 아니야. 혼자 나이 드시지 마시고 좋은 아줌마라도 만나서 재혼해. 나 나중에 시집 가면 아빠 혼자가 되잖아. 나 그러면 진짜 너무 부담스러워. 딸은 우스갯소리로 슬쩍 말을 했지만 저는 엄두가 안 났어요. 이 나이가 돼서 다시 누구랑 살고 싶지도 않고 재혼할 거면 진즉에 했어야지. 이제 이렇게 늙어가는데 누가 거들떠나 봐주겠냐. 나 말고 수연이 너나 제대로 시집갈 생각해. 남자는 늘 조심하고 여차하면 꼭 결혼 안 해도 돼. 저는 딸에게 굳이 결혼 안 해도 된다고 말렸던 게 이제 정말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요. 아내와 그렇게 일방적인 이혼을 당한 이후 저는 정말 놀랍도록 부정적이고 고지식한 노인으로 나이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딸아이는 그런 저의 바램과 달리 어느덧 결혼할 나이가 됐고 제가 장가가던 때 30대 중반은 무척 늙고 닳고 다른 나이였는데 요즘은 다들 늦게까지 결혼하니까요. 이쯤 딸아이는 번듯한 남자 청년을 데려왔습니다. 아빠, 내 남자친구. 저기,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남자친구도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했고, 같이 살고 싶어. 아빠가 허락해줬으면 좋겠어. 이때 눈을 들어서 제 앞에 서 있는 그 청년을 보았는데, 키도 180 정도 되어 보이는 아주 훤칠한 키에 얼굴도 시원시원하게 잘생겼더군요. 그래, 근데 둘이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했냐? 1년은 좀 넘었다고 했던가? 요즘 다들 결혼 늦게들 하는데 너무 서두르지들 말고 천천히 만나다 하지 그랬어. 아이, 아빠 참. 아빠, 나는 연애를 허락받으러 온 게 아니라 결혼을 허락받으러 온 거야. 나 더 나이 먹어서 결혼하기 싫다니까? 이미 딸아이는 크게 결심을 하고 왔고
결국 저도 어찌어찌 결혼을 시키게 됐어요. 상견례 때 보니 안싸돈이 꽤 까다롭게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말로는 안심을 시켜주더군요. 저는 우리 수연이 보자마자 너무 착하고 예뻐서 딸이 하나 더 생긴 기분이 들더라고요. 묘하게 우리 딸이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 집에 너무 좋은 식구가 온 것 같습니다. 아유, 우리 수연이 예쁘게 봐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이제 승영군 같은 멋진 아드님을 사위로 맡게 돼서 아주 든든합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인사를 했고 다소 무뚝뚝해 보이던 박가사도는 대뜸 이런 걸 묻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듣자니 혼자 우리 예비 며느리를 키우셨다고요? 남자가 혼자 그렇게 키우기 쉽지 않은데 대단하시네요. 저라면 그리 못 살았을 겁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저 역시 엄청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이제 딸 보내게 되니까 시원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언제든 아이들 보고 살면 되죠.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양가도 자주 오가고 하는 시대니까요. 저 역시 부족한 아들놈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대화를 다들 격식 있게 맞춰서 나누고, 그리고 결혼식 때 또 보고, 이후로는 볼 일이 정말 없었어요. 딸은 시댁 근처에 집을 얻었고, 저는 원체 먼 곳에 살고 있어서 얼굴을 자주 보기 힘들었답니다. 제가 알기로 딸에게는 남편과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사돈처녀가 있었는데요. 아직 시집을 안 갔다고 하더군요. 우리 형님 결혼 준비하는 남자 있었는데 잘 안 돼서 파혼했나 봐. 그래서 결혼 얘기에 엄청 민감해. 나 결혼식 때에도 안 온다는 걸 어머니 아버님이 엄청 싸우고 야단쳐가지고 오게 한 거야. 형님도 상처가 많은 것 같더라고. 저런, 그런 일이 있으면 마음도 다치고 한동안 누구 만나기도 힘들겠지. 그러게 인연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그리고 너는 아직도 네 엄마랑 연락 안 하냐? 그러자 딸내미가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결심한 듯 어렵게 말하더군요. 아빠한테는 말을 못한 거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아빠 이해해줘. 나도 결혼할 때 되니까 엄마 생각이 좀 나더라고. 그래서 한 번 만났어. 결혼식 얘기했더니 엄마가 100만 원 챙겨줬어. 뭐야? 에이, 그래, 어쩔 수 없지. 너한테는 엄마니까 너도 엄마 생각이 났겠지. 그래, 엄마는 뭐라고 하는데? 엄마 뭐 별말 할 게 있겠어. 결혼하는 거 알고 예복 예쁜 거 한 벌 사준다면서 백화점 같이 갔었어. 엄마 너무 나이 들고 늙었어. 고생 많이 한 것 같아. 그래, 뭐, 그 뒤로 시간이 그렇게 흘렀으니 당연히 늙었겠지. 그런데 딸은 이때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것처럼 의미심장하게 말을 하더군요. 엄마, 그렇게 우리 두고 나가서 전혀 평탄하게 살지 못했대. 같이 나간 이혼한 아줌마들끼리 어울려 살다가 거기서도 배신당하고 외할머니나 삼촌들한테도 사람 취급 못 받았다던데 자식이랑 남편 두고 나가서 어찌 그리 사냐고 했대. 외할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셨다더라고. 그래? 아빠가 전부 모르는 일 천지네. 아무튼 알겠다. 혹시 몰라서 이제 난 정말로 아빠한테 분리돼서 나온 거니까 만약에 만약을 대비해서 엄마 연락처 줄게. 쓸 일 없으면 안 써도 돼. 대신 연락할 일 있으면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말고 연락해 봐. 그러면서 딸은 저에게 아내 연락처를 주었고 저는 그냥 받아두기만 했어요. 그리고 얼마쯤 지나 딸은 저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알려줬죠. 아빠, 나 이런 말 하려니까 진짜 신기하고 좀 놀라운데, 나 뱃속에 애기 있다? 신기하지? 아빠 딸내미가 엄마 된대. 애기가 생겼어, 아빠. 아빠! 아휴, 이 말을 들으니
얼마나 여러 감정들이 교차하던지 뭐라고 말을 하면 좋을지 생각이 딱 안 나더라고요. 그래. 아이고, 좋은 일이구나.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아기를 낳는 고통이 어떤지 모르지만 아무튼 딸이 앞으로 큰 일을 앞두고 있다는 것 정도는 예상이 갔어요. 그리고 여러모로 딸이 걱정스럽고 안쓰럽고 그저 마음이 쓰일 뿐이었죠. 그러고 한 달쯤 지나 딸과 사위와 함께 밥을 먹었는데 사위는 여전히 저를 어려워하더군요. 저 아버님은 손주와 손녀 중 어느 쪽이 좋으세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성별 알 수 있거든요. 그게 뭐 중요한가? 그냥 건강히 낳기만 하면 그만이지. 어느 쪽이건 난 너무 좋을 것 같네. 사돈들께서도 좋아하시지? 그럼요. 집에서 제가 가장 먼저 결혼한 데다가 아이까지 생겼으니까 엄청 좋아하세요. 수연이 먹을 것도 많이 챙겨주시고요. 그래. 아무쪼록 우리 수연이도 잘 부탁하네. 자네도 아버지가 되는 거니까 신경 쓸 것도 많고 많이 외롭기도 할 거야. 여자들이 그런 거 잘 알아주지도 않더라고. 그러면서 저는 사위 옷매무새를 한 번 더 다듬어 주었고, 이제 막 초기에서 안정기로 넘어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여러 생각에 잠겼답니다. 아내로부터 제 품으로 넘어와 눈도 못 뜨고 간신히 울어가며 몸을 부르르 떨어대던 그 아기가 한쪽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참으로 어렵게 자랐으니까요. 그런데 어느덧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또 그때 자기만한 아기를 몸 안에 키워낸다니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못해주고 안쓰러운 기억만이 제 안에 남아있을 뿐이었죠. 아마 이때가 아내와 헤어진 이래로 처음 아내에게 한 번쯤은 연락해볼까 생각했던 날인 것 같아요. 물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고 3주쯤 지나 저는 때 아닌 뉴스를 딸에게 전해 들었고 전화를 떨구게 됐답니다. 겨우 다시 허둥지둥 주워들고 힘겹게 받아 딸의 안부를 물었죠. 왜?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냐? 그래서 너는 괜찮은 거야? 대답을 하는 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물기가 어려 있었어요. 그럼 아빠, 난 괜찮아. 애기만 불쌍하지 뭐. 그 봐, 나 늦게 결혼한 거 맞다니까. 아주 작은 충격에도 이렇게 애기를 떠나보내기도 하나 봐. 더 어리고 젊은 엄마였으면 애기 단단하게 잘 붙잡고 있었겠지? 저는 이때 너무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게 딸아이가 그만 초기에 아기를 보내게 된 거예요. 이유는 뭐 그냥 종잡을 수가 없다지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사위에게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딸이 엄청 말리길래 그만뒀어요. 전화해서 뭔 말을 할 게 있어, 아빠. 뭐 사위 붙잡고 통곡이라도 하고 위로라도 하게?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잘 소화시킬 테니까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 나는 나대로 추스리면 되니까. 그러면서도 딸이 너무 안쓰러웠고 얼마간 딸에게 가끔씩 전화해서 어찌 지내는지 물었어요. 나 잘 있지 뭐. 사실 좀 쉬어가고 싶은데 어머니 아버님은 아기가 빨리 보고 싶으신가 봐. 아마 더 늦으면 더 안 생길까 봐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겠지. 아니, 나한테는 네가 더 소중한데 뭔 소리냐. 아직 몸 회복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렇게 빨리 애를 가져서 어쩌려고. 그러다 몸 망가지는 거 아니냐? 에이, 아빠 또 오바한다. 너무 걱정 많아서 탈이야, 암튼. 보통 이렇게 보내고 난 뒤에 아기가 더 잘 들어서기도 한데, 아기 천사가 오면 축복이고, 아니면 좀 더 기다리라는 뜻으로 알아야지. 아빠, 나 이제 좀 쉴게. 그러면서 딸아이는 전화를 끊었고, 저는 근처에 살아서 뭔가를 해줄 수 없음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결국 이렇게 따져보면 또 저의 경제적인 형편이 마음에 걸리고
돈이라도 여유가 있었다면 딸 근처에 살면서 도왔을 텐데 너무 많은 것들이 저를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명절날이 됐는데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딸한테 가타부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제가 먼저 사위에게 전화했는데 그간 연락을 안 해서 그런지 서로 뭔가 어색하고 찬바람이 불었어요. 자네 잘 있었나? 그 이번에 수연이가 자네랑 온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벌써 다음 주인데 아무 말이 없네. 그 수연이 어디 아픈 건 아니지?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셨군요. 네, 아버님, 수연이 지금 자는 것 같아요. 몸이 많이 약해졌는지 자는 날들이 많네요. 저는 이렇게 전화를 끊긴 했지만 확실히 딸아이로 인해서 불안해지는 감정이 많아졌어요. 연락도 잘 안 받고 아무래도 그때 아기를 보낸 일로 많이 우울해하는 것 같더군요. 보다 못한 저는 사위에게 제법 긴 문자를 보냈답니다. 대충 우리 딸한테 잘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수연이가 원체 몸이 약한데 그 일을 겪고 나서 더 많이 우울해하고 힘든 것 같네. 자네도 가장으로서 힘든 일이 많겠지만 우리 서로 도와가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길게 써서 보냈지만 사위는 읽고도 바쁜지 답이 없더라고요. 그 후로 딸은 가끔씩 연락이 되긴 했지만 저희 집에 잘 오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건강이 안 좋다는 말만 했어요. 아빠, 별건 아닌데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있어. 언제 기운 좀 차리면 아빠네 놀러 갈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그런가 했는데 이게 웬걸요. 딸아이가 괜찮다고 하면서 약속을 몇 번 미뤘고 가끔씩 전화 통화만 하면서 지냈는데요. 그러다가 폭설이 내리고 한파에 치달았던 어느 날 저는 딸이 아닌 사위로부터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됐답니다. 잠깐, 자네, 그게 무슨, 우리 수연이 말하는 건가? 수연이가 어찌 됐다고? 저기, 네, 아버님, 지금 바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위는 아주 달달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을 했고, 저는 전화를 내려놓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오늘 날씨는 유독 을씨년스럽게 춥고 이따 퇴근하면 어떻게 몸을 녹이면서 뭘 할까 정도만 생각하고 있던 아침이었죠. 그런 날에 딸이 어젯밤을 기점으로 해서 사망한 것 같다는 연락을 사위로부터 받았어요. 저는 방바닥에 발이 묶여버린 것처럼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택시를 타고 움직이는 길에 그때 처음으로 거의 수십 년 만에 딸아이가 주었던 전 아내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나야, 수연이 아빠. 그러자 아내는 잠깐 숨이 멎은 듯 말이 없더니 겨우 그러냐고 답을 하더군요. 이때 저는 더 어쩔 것도 없이 말이 마구 튀어나와 제어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지금 당장 와야 돼. 수연이가 나도 지금 연락받았어. 당신 지금 와야 돼. 어? 무슨 소리야? 당신 말을 좀 알아듣게 해. 수연이가 하늘 날아갔대. 사위한테 연락받았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세상에. 말도 안 돼. 어디라고 지금? 이래하여 저와 아내는 정말 얼마 만에 얼굴을 마주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필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계기가 우리 둘 사이의 유일한 공통점이었던 우리 수연이 때문이라니. 게다가 그 수연이는 우리 곁에 없다니 말이 되나요? 장례를 치르면서 저와 아내는 그 어떤 언쟁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아내가 저를 보자마자 제 탓을 하지 않을까 싶었죠.
제 탓을 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지만 워낙에 상식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와서 되도록 울지 않았고 이래저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을 맞았어요. 침울한 얼굴의 사위를 그날 처음 본 아내는 많이 묻지도 않고 형식적인 것들만 제게 묻더라고요. 수연이한테 마지막 연락이 애기 보냈다는 말만 들었는데 그게 이유인 거야? 그건 나도 모르겠어. 사위도 그렇고 다들 그 때문인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 같아. 딸은 정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고 처음에 그걸 알아차린 사위도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 듯 했어요. 결혼한 지 1년 남짓 이제 막 지난 신혼부부였으니 얼마나 고통이 크고 충격이 컸을까요? 사돈 쪽과 아주 형식적인 이야기들만 나눴지만 마음은 전혀 정리되지 않았죠.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때 안사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우리 수연이가 아기 때문에 많이 상심한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말로는 평소에도 우울증이 있었다는데 평소 우울증이요? 아이, 우리 수연이한테요? 그런 건 뭐 없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아무래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선택을 했겠죠. 아, 그리고 이렇게 혼자 된 우리 승연이가 너무 짠해서 저기, 사돈도 상심이 크시겠지만, 쟤도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니거든요. 아휴, 저는 이때 제 마음을 추스릴 수도 없었지만, 당장 사돈 댁에도 여러모로 면목이 없어지더군요. 딸을 잃은 슬픔만 하겠냐고 말들이야 그렇게 하지만 엄연히 남이었고 이제도 남이 될 관계잖아요. 좀 야속하게 들릴 만한 얘기들을 그제서 하는데 듣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괴로워한다는 사위를 붙잡고 물었는데요. 저는 뭔가 계속 개운하지 않았답니다. 수연이가 나랑 연락도 점점 줄어들긴 했어. 근데 얘가 이런 말을 좀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간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그러네. 무슨 다른 일은 없었나? 다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알 수 있다면 알고 싶어요, 아버님. 지금 저도 너무 마음이 힘들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이러면서 사위는 제 앞에서 사라졌고 저는 얼마간 집에서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던 중 아내가 연락이 대뜸 오더니 우리 집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아, 뭐 때문에 오려고? 그러지 말고 나랑 그 수연이 시댁 거기 좀 가보자. 아니면 수연이 신혼집이라도. 그 사위놈 내가 수연이 엄마라는데 인사도 까딱거리며 잘 안 하더라고. 아무리 젊은 나이에 부인이랑 사별했고 나랑도 이번에 처음 봤다지만 도통 수연이에 대한 마음이 안 느껴져. 아, 이제 와서 뭘 어쩌려고. 아, 그러게 사위 둘이고 둘이 만날 때 진즉 친정엄마 노릇을 늦게라도 하든가. 지금 뭘 바라는 거야? 그렇게 흥분할 일이 아니야. 이제 와서 장모님 대접받자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가서 수연이 흔적 더 얻어오고 싶어서 그래. 아, 어차피 정리하러 가야 되잖아. 당신 혼자 못할 거 아니야, 아마. 사위도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나도 가서 돌봐야 되는데. 그래, 근데 발이 너무 안 떨어졌어. 저는 장례식장에 있던 딸 영정 사진이며 가는 길 끝까지 봤음에도 왜 딸아이가 살던 집에는 쉽사리 못 가겠던 걸까요? 아무튼 그 자리에 전 아내가 함께 해주었는데요. 특별한 생각 없이 주소만 보고 찾아갔던 사돈집 입구에서는 먹음직스러운 냄새가 현관문 너머로 흘러나오더군요. 심지어 문도 반쯤 열려 있어서 배를 누르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죠. 뭐야? 아, 이 집 맞아? 고기 구워 먹는 건가?
어머, 근데 이해가 안 간다. 며느리상 치른 집에서 이렇게 거하게 먹고 앉았을 일이야? 뭐 법으로 금지된 것도 아니지만 참 그러네. 그러면서 아내는 꽤 불쾌했고 저도 순간적으로 인상을 찌푸렸는데요. 그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저는 완전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게 됐어요. 그리고 이 대화는 도저히 맨정신에 듣고 있을 수 없는 내용이었답니다. 떠들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맨정신이 아닌 듯 했고요. 가장 먼저 제 귀에 꽂힌 것은 약간 까탈스레 느껴졌던 안싸돈 목소리였어요. 솔직히 나는 그날 걔 친정아버지 보는데 그냥 심장이 덜컹하더라고. 설마 그 뭐지 수연이가 지 아빠한테 얘기하진 않았겠지? 너랑 혜정이 얘기를 안 했을 거 아니야. 그걸 설마 말했겠어? 내가 볼 때 장인어른은 절대 알고도 참을 타입은 아니야. 재혼인 얘기까진 모르니까 허락하셨겠지. 여기서 저는 눈이 퍼뜩 뜨였고 아내는 저를 곧바로 주시하더니 작게 읊조렸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재혼이라니. 당신 몰랐어? 저는 이때 고개를 끄덕이고 이후로 이어지는 말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무튼 재수없게 됐지 뭐야. 아우 그날 그렇게 할 게 뭐람. 아유 난 괜히 찜찜해. 내가 일 저지른 것 같잖아 꼭. 엄마가 너무 과민한 거야. 그리고 걔도 어지간히 예민한 거고. 재혼인 거 쥐도 알고 결혼했으면서. 내가 혜정이랑 다시 결혼한다는 것도 아닌데 수연이가 거의 발작 수준으로 과하게 굴었지. 이 부분부터 저랑 아내는 거의 이러다가 숨 넘어가겠다 싶을 정도로 소리를 죽이느라 고통을 받게 되었답니다. 도저히 대충 넘겨들을 얘기가 아니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안타깝긴 하지만 어쩌겠냐. 산 사람들은 살아야지. 그러게 누가 그깟 남편 이전 여자 일로 이렇게 목숨을 함부로 하랬나? 어휴, 울신연스러워. 이게 뭐야? 멀쩡히 잘 나가던 집에 재수만 옴붙게 생겼네. 좌우지간 이건 무덤까지 다들 입 꾹 닫고 가야지. 목에 뭐가 들어와도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승현이 너도 이번에 교통정리 확실하게 해. 혜정이랑 다시 살 건지 말 건지. 내가 볼 때 니들 여전히 미련 있어, 배드만. 난 그럴 마음이 있는데 혜정이가 없다잖아. 이혼한 뒤로 그냥 즐기며 살고 싶어 했어. 나보고 재혼한 와이프랑 애도 낳아서 잘 키우라고까지 하던데 그 정도면 나랑 합칠 생각은 없나 봐. 저는 여기서 심장이 쿵쿵 뛰다 못해 기절할 지경이었어요. 재혼이라니. 아무리 들어봐도 저 말본새는 우리 수연이도 알고 있었다는 거였잖아요. 게다가 이미 살다가 헤어진 듯한 저 혜정이라는 여자와 중간에 만나기라도 했던 것 같더군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마치 가십거리를 다루듯이 여전히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네 누나가 경고할 때 들었어야지. 나도 같은 여자로서 비슷한 생각이긴 하다. 여자들 촉이 얼마나 좋은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난 수연이가 너 혜정이랑 모텔 드나드는 거 알고 애기 보낸 거 맞는 것 같다. 시기가 딱 그렇잖아. 전 여기서 저도 모르게 그만 짧은 탄식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고 저랑 마주보고 숨죽이던 아내가 돌연 미간을 확 찌푸리더라고요.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들은 저들끼리 취해서 떠드느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 엄마 말 좀 그렇게 하지 마. 누가 들을까 무섭네. 그게 무슨 나 때문이야. 그때 수연이가 미친 듯이 예민했어. 재혼한 거 다 받아주고 사는데 아직도 만나는 거냐는 둥 블랙박스랑 핸드폰 다 뒤지고 미친 애처럼 굴었다니까. 지가 그렇게 무리해서 움직이니까 애가 오다 가다 사라지지. 저는 이때 옆에서 아내가 제 발을 지그시 밟지 않았더라면 그냥 무작정 정신 나간처럼 이 집안으로 뛰쳐들어갔을 거예요.
마치 독립투사처럼 말이에요. 아내는 절대 안 된다고 기다리라고 아주 무섭게 인상을 쓰면서 저를 제어했죠. 그런 아내의 눈을 마주보는데 아내의 눈을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보니 참 묘한 감정이 올라오더군요. 그러면서 말도 못할 서글픔이 올라왔죠. 좌우지간 그냥 이렇게 잘 묻어놔야지 뭐 어떡해. 나도 처음엔 좀 움찔했는데 별 수 없어.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걸. 그리고 내가 뭐 혜정이랑 다시 살겠다고 지를 버리고 이혼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지 멋대로 소동 벌인 거 아니야. 이 부분에서 저는 딸아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날의 진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때 아내가 눈을 질끈 감더니 미숙하게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버튼 같은 걸 누르더군요. 퍼식하고 켜지는 소리가 너무 컸는데 하늘이 도운 것일까요? 사위건 안싸돈이건 누구건 바깥의 소리를 못 듣더군요. 나도 미치겠더라고. 지가 나 좋아 죽겠다고 난리더니 재혼인 거 밝혔을 때 지 멋대로 헤어지자고 했다가 지가 다시 매달렸잖아. 근데 나 결혼한 다음에 혜정이 만난다는 건 진짜 딱 4번뿐이야. 모텔 갔다가 수연이가 차 운전해서 쫓아온 건 2번이고 혜정이도 기겁했어. 으이그 이놈 새끼야. 이건 네 편 못 들겠다. 누구 들을까 봐 무서워 죽겠네. 어휴. 임신한 새 와이프 두고 전처 만나서 모텔 드나드는 놈이 내 아들 새끼라니. 아휴, 내 새끼니까 덮고 가는 거지. 만약 사위였으면 넌 죽었어. 아, 내가 일 버린 거 아니라니까. 혜정이가 갑자기 연락 오더니 그날따라 분위기가 그래서 아무튼 2년이나 같이 살았던 부부니까 오랜만에 보고 마음이 맞을 수도 있는 거지. 하여간 수연이 걔 진짜 그날 귀신 같았어. 차에서 내리는 거 보고 내가 애가 다 떨어질 뻔했다니까.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속이 타다 못해 썩어 문드러져서 덩어리가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죠. 내 딸, 내 예쁜 딸, 태어났을 때 그렇게 안아보고 감격에 젖었던 우리 딸. 그나마 한 주먹으로 내 손가락 하나를 꽉 쥐던 그 감촉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 딸의 마음을 그리고 그 뱃속에 있던 아기까지 그놈의 짐승 같은 놈이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제 눈이 도는 걸 저도 느꼈지만 아내도 동시에 느꼈는지 여러 번 저를 계속 붙들고 못 들어가도록 억제했죠. 나중에 참다 못해 양쪽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우리 딸은 스스로 목숨을 거두었다고는 하나 사실 저들로 인해 영혼을 난도질 당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아이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숨을 쉴 수 없었으면 그런 선택까지 했던 것일까요? 결국 저는 얼굴을 부여잡고 주저앉았고 아내 역시 속으로 피울음을 삼키며 참는 추임새가 제 귀에 들려오더군요. 아내는 계속 꾹 참고 문가쪽으로 핸드폰을 들이대고 있다가 한 10여 분쯤 더 지나서 끄더라고요. 그리고 서둘러 저를 재촉해서 그 집 현관 쪽을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차에 올라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내는 그 영상이 촬영된 것만 몇 번 확인하더니 그제사 온 몸에 얼굴을 파묻고 움직이질 않더군요. 아내와 저는 정말 이때 한 거의 30여 분쯤 됐을까요? 온 몸이 마비되고 굳어버린 사람처럼 전신에 쥐가 난 마냥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몰랐다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심장이 뜯기는 느낌이더라고요. 가장 최악의 때에는 저에게 그렇게 원수 같고 원망스럽던 대상이 이렇게 제 옆에 있어서 힘이 될 줄 꿈에도 몰랐죠. 꿈에도 잊지 못하고 이를 갈며 원망했던 전 아내가 딸아이를 잃은 상황 앞에선 저와 세상 둘도 없는 동지가 돼서 그간의 일은 일단 묻고 한마음이 되었던 거거든요. 일단 당신 헛짓 생각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해보자. 얘기를 정리해봐야지. 죽겠네. 나 토하고 싶어. 어떡하지? 어디 가서 하고 오든가.
여기 비닐봉지 있어. 그런데 아내는 그 비닐을 받아들고 아무것도 못하고 쓴 구역질만 하면서 온 얼굴이 다 흘러내릴 정도로 울더라고요. 막상 누군가가 그렇게 옆에서 처절하게 우니 저는 울 수도 없었어요. 감당이 안 되는 슬픔이 온 몸에 들어차니 몸이 밖으로 내보내지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어찌어찌 그렇게 하루를 넘기고 저는 당분간 회사를 쉬게 됐어요.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제 또래 주임과 동료들은 모두 제 딸의 결혼식에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말들을 아끼더라고요. 딸내미 애기 가졌다고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아니야. 아유, 이러면 안 되지. 이 얘기는 그만할게. 쉬고 와. 쉬고 와야지. 나는 감히 상상도 못하겠다, 자네 마음을. 그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전 아내와 일단 마주하게 됐어요. 딸아이 문제를 두고는 둘 다 숨도 쉴 수 없고 잠도 못 자고 뭘 먹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서로가 너무 불안하고 숨이 막혀 뭘 못하고 멈춰 있다가 이튿날부터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연이, 수연이 어떻게 하지? 수연이 생각에 아무것도 못하겠어. 뭐든 해야지. 어떻게 할까? 당신 어때?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야? 나 그날 먼정신으로 동영상 찍겠다고 그걸 눌렀나 몰라. 나 같은 기계치가 말이야. 나는 키오스크고 뭐고 다룰 줄도 몰라서 뭐 사 먹지도 못하고 젊은 애들 도움받아야 되는데 이게 녹화는 됐더라. 나 근데 소리는 안 들어봤어. 당신 다시 확인해 봐. 그래서 저는 다시 소리를 켜서 들어보니 사위 새끼의 입에서 나오는 그 역겹고 끔찍한 소리들이 추접스럽게 한 15분가량 이어지더군요. 아우, 나는 못 듣겠는데. 당신이 대신 들어보니까 어때? 대충 뭔 내용인지 나와? 알아들을 만 하겠어? 아니, 어디다가 들려줘도 될 정도야? 그 정도로는 충분해 보여.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겠네. 어디다가 의논을 해야 하나. 저는 아무래도 저 혼자 있는 것보단 낫겠지만 아내와 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였어요. 결국 막내 남동생에게까지 이 사실을 알려 도움을 요청했죠. 남동생 역시 조카를 보는 슬픔에 아직도 괴로워하던 중 이 소식을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형, 내가 주변에 좀 알아볼게. 우리 처조카 변호사잖아. 뭐든 정보를 좀 얻을 수 있겠지. 그거 영상 나한테 좀 보내줘. 이렇게 해서 남동생에게 일단 넘겼지만 저는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사위에게 연락을 했어요. 아, 네, 아버님. 오셔서 수연이 유품 가져가신다고요? 핸드폰이요? 핸드폰, 어, 핸드폰은 못 봤는데. 수연이 핸드폰이 왜 없겠어? 집에 있을 거 아니야. 걔가 그날 그러기 전에 핸드폰만 어디다가 버렸을 리가 없잖아. 집에 그런 일 벌였는데 나 지금 거의 다 왔으니까 문 열어봐. 저는 사위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바로 들이닥쳐서 찾으러 갔고 사위는 무척 짜증난 얼굴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 아버님 안 그러셔도 제가 모시려고 했는데 아니, 저도 정신이 없어서 아니, 저기 제가 같이 찾아드리겠습니다만 비켜! 자네랑 할 얘기 없으니까. 네? 아니 갑자기 저기 왜 그러세요 아버님? 저한테 뭐 저는 여기서 곧장 사위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수연이를 자네가 죽인 거야. 그렇게 하자. 자네도 그렇게 알고 있지? 그러자 사위는 지나가다 우박이라도 맞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아, 아버님,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갑니다만,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좀 이해를 시켜주셔야. 됐고, 여기가 안방인가? 비켜보게.
저는 아직도 수연이 흔적이 보이는 화장품들이 질비하게 놓여있는 화장대 쪽을 봤어요. 거기에는 자주 들고 다니는 듯한 작은 가방들이 있길래 무조건 손에 집어넣어 핸드폰을 찾았죠. 남동생이 저에게 핸드폰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거든요.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되도록 그 조카 사이 놈 거슬리게 하지 말고 핸드폰만 찾아서 오면 될 거야. 사실 저기 형수님이 녹음해둔 영상만으로도 증거가 되긴 할 텐데 일단은 불법 녹음이니까 뭐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하여 저는 핸드폰을 손에 꼭 쥐었고 사위는 이때 엄청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제가 이렇게 불시에 올 줄 몰랐던 것 같고 자기를 향하는 태도가 급변한 거며 어쩌면 지한테 아주 불리할 수 있을 핸드폰이 저한테 넘어간 걸 보니 표정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저기 아버님 저기 잠깐요. 지금 바로 가시게요? 저기 여기 수연이 물건 더 있는데 더 보시고 잠깐 좀 더. 아니 나 가봐야 돼. 밖에 차 세워놨어. 자리 깨나. 저는 일단 찾은 건 찾았고 당황하는 사위놈 얼굴을 보니까 더더욱 이대로 조용히 나가야겠더라고요. 정말 신발을 대충 고쳐 신고 막 나가려던 차에 사위는 또 저를 붙잡으려는 거예요. 아버님, 잠시만요. 어디 가시게요? 이러다가 거의 몸이 부대끼면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고 저는 억지로 몸을 굽혀서 문을 박차고 그대로 뛰어나갔어요. 이놈 새끼는 얼마나 속이 쫄아들던지 끝까지 덩치 큰 놈이 제 차까지 따라붙는 통에 저도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곧장 저는 시동을 걸고 횡하니 나가버렸고 한참 나가 사거리쯤 가서야 겨우 숨을 돌렸는데 이때 여차하면 큰 사고를 낼 뻔했어요. 진짜 먼 정신줄로 쭉 나왔는지 아직도 기억이 안 날 정도니까요. 그러고 나와서 우리 집에서 열어본 딸의 핸드폰 안에는 저만 봐서는 감이 다 안 잡히더라고요. 아내는 이때 열어보더니 톡이며 메시지며 사진첩이며 이런 것들을 다 보더라고요. 수연이 나랑도 연락을 해왔으니까 이 기집애 초음파 사진도 보내주고 했는데 어디 봐봐. 그런데 거기 안에는 딸이 사위와 나눈 톡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내용들을 보니 왜 그렇게 사위가 발악을 하고 쫓아왔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이후로 저한테 연락을 할 법도 한데 안 하는 걸 보니 포기한 건지 아니면 먼 꿍꿍이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이놈 새끼 이거 봐봐. 수연이 말은 싹 무시하네. 와, 여기에도 증거 있어. 수연이가 저놈 새끼 바람 피우는 거 찍었다가 증거로 몇 번 보냈었어. 그런데 이 새끼가 잡아떼는 거잖아, 지금. 이거, 뭐지? 서방님 조카한테 보내야겠네. 결국 우리는 머리를 쥐어뜯어가며 보다가 봐도 잘 모르겠어서 우선은 동생네 보냈고요. 저는 더 참을 수가 없어 사위 새끼가 아닌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수연이 그쪽 집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알게 됐어요. 저 승현이 새끼랑 그놈이랑 놀아난 전처인가 뭔가 싹 다 고소할 겁니다. 사별 전에 둘이 외도했고 놀아났고 우리 딸은 그 때문에 지 애기도 보내고 본인 목숨도 잃었어요. 저는 그쪽 아들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집 안사돈도 그 자식의 그엄이라고 보통 인간은 아니었더라고요. 불쌍한 우리 수연이 처음부터 이런 집이랑 엮이면 안 됐었는데 지옥 구덩이에 들어갔던 거예요. 듣자니 말 진짜 거침없이 막 하시는데 증거 있어요? 이거 사람 괜시리 윽박지르고 하는 거 나도 다 걸어서 소송할 거예요. 우리 승현이한테 연락 받았는데 겁도 없이 남의 집 자식을 갖다가 그따위로 부르시네요. 어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제 소음 붙은 짓거리하는 딸년 보내놓고 뭐요? 제 마음 같아선 이 말 듣고 곧장 쫓아가 깨부수고 싶었지만 전 아내와 남동생의 만류와 지도로 인해 참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변호사를 통해서 충분히 상담을 하고 해서 증거들을 가지고 이들을 고소했죠. 상간 소송부터 시작하니 그쪽 전체인지 뭔지 하는 여자애는 난리가 났더군요. 저는 진짜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전 남편이 아니 승연이가 아니 전 남편이 진짜 자기는 결혼하지 않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 왜 제가 소송을 당해요? 이런 와중에 사위도 개떡 같은 반응을 보였답니다. 아 진짜 듣자 하니 무슨 개소리세요? 제가 수연이를 그렇게 만들다니. 어디서 개떡 같은 내용들을 증거랍시고 가져와서. 저 진짜 자다가 괜히 어디 두드려 맞은 느낌이에요. 자신 있으세요? 제가 무슨 바람을 피워요. 수연이도 제가 재혼인 거 다 안다고요. 그냥 전처 만나고 온 거예요. 하지만 딸 핸드폰에 있는 통 내용이나 바람 피운 증거를 모아둔 내역들이 싹 다 정리가 되어 외도 증거로서 채택이 되기는 했답니다. 이후로 소송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시원치는 않았어요. 돈을 얼마를 받는다 한들 많이 받아도 적게 받아도 그렇게 속이 풀릴 것 같지는 않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전철하는 여자아이를 몰래 만났죠. 아내와 함께요. 이혼하고 전 남편 좀 만난 걸로 상간녀 꼬리 붓기는 싫지? 근데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저렇게 됐어. 무섭지 않어? 근데 우리는 다 필요 없어. 저놈 새끼랑 가족들만 다 뒤엎어 버릴 거야. 그쪽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저 진짜 몰랐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 엄마 알면 쓰러져요, 진짜. 그쪽이 알고 있는 거, 승현이 새끼 뭐 부셔버릴 만한 거 아는 거 없어? 우리도 뭔가 시원하게 복수하는 게 있어야 이제 다 잊고 접을 거 아니야. 그건 저기 근데 전 정말 잘못 없는 걸로 해주세요. 진짜 제가 모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전 진짜 와이프 있는지도 몰랐다니까요. 됐고. 빨리 말해. 뭐 없어? 결국 이 여자 입을 통해서 나온 사실은 여기 안싸돈이 하고 있는 아동복 옷가게 정도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그게 거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다더군요. 그 어머님, 아무튼 전 시어머님이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걸로 돈 엄청 벌어서 건물 올리시기도 했어요. 지금은 관리만 겨우 한다고 하지만 그게 제일 타격이 크긴 할 건데 저 정말 무서워요. 제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리하여 우리는 어느 정도 벌금물을 각오를 하고 전단지를 만들어 안 싸돈 아동복 가게 앞에 도배를 했어요. 새벽에 말이죠.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안 싸돈이 출근해서 그 광경을 보기 직전까지는 동네 사람들이 사진을 꽤 찍었었나 봐요. 여기저기 퍼지고 알려졌으니까요. 이때 정말 대단한 싸움으로 가기 이전에 저희는 벌금 얼마 물고 끝내긴 했는데 안싸돈네 타격이 어마어마했더라고요. 진짜 돌아버린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어쩔 거예요? 와, 나 여기 지금 몇십 년째 이어진 고객들이 얼만데 거기에 내 아들 얼굴 넣어가지고 전단지를 만들어? 나 장사하면서 애지간한 바닥 다 봐가며 살아온 사람이야. 니네 진짜 다 죽을 줄 알아? 그러자 아무래도 여자들에게 말이 딸린 저를 대신해 전 아내가 나서서 반박을 했죠. 야, 너 할 테면 어디 해봐. 너는 그래도 네 새끼 숨은 붙어 있지. 내 새끼는 네 새끼 애까지 보내고 이제 세상에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 너 자식 잃은 인간이 어디까지 맛이 갔는지 직접 못 겪어봤지? 나도 안 겪어봐서 내 끝을 모르겠다. 한번 제대로 겪어볼래? 그러더니 안싸돈도 주제에 찔린 게 있고
지들 입 놀린 거 녹음돼서 증거로 돌린 것까지 있으니 뭐라 입을 더 못 대더라고요. 뭐, 손해배상? 놀고 앉았네. 해봐. 나는 그럼 방송에 제보한다. 너 한국에서 발 못 붙이게 할 거야. 네 자식 그냥 다 끝까지 숨도 못 쉬게 묻어버릴 수도 있어. 여기까지 실랑이를 벌이니 비로소 안싸돈도 입을 다물었고 온 얼굴이 울퉁불퉁 실룩거리면서 받아치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안싸돈네 그 자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꼬마 건물은 몇 달 뒤 1층은 임대가 나왔고 평이 점점 나빠지면서 층별로 공실이 되더라고요. 그딴 것 따위로 나와 아내 그리고 수연이를 아는 모든 가족들의 분이 해소될 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묻히지 않고 이렇게 처리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나네요. 사위놈도 지 엄마가 평생을 일구어서 그나마 갖추어 있던 저 모양새가 그 가게에 물려받으려다가 실패가 되어 적잖게 놀란 눈치긴 해요. 일단 더 묻어버리고 싶지만 저와 전 아내는 우선은 숨을 고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위는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제발 봐달라고 무릎 꿇고 하루 종일도 있겠다며 빌어대는데 어림도 없었어요. 뭘 해도 분이 풀리지 않겠지만 우리의 복수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고 일단 지금까지 온 것을 조금은 정리하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보고 어느새 사연을 보내기까지 했네요.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완전히 적나라하게 자세히 적을 순 없고 애둘러 표현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이랍니다. 뭘 한다 해도 자식 잃은 우리의 마음이 달래질 리는 없을 거예요. 우리의 숨을 거둘 때까지도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없기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싶어 조금은 저도 살고 제 숨을 내쉬고자 이렇게 제 얘기를 하고 보내보게 됐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직원들하고 일하면서 유튜브로 사연 듣는 게 우리 취미인데 이렇게 제 사연도 제보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얼마 전에 저에게 일어났던 일인데 그냥 저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제 인생도 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 같아 용기 내어 제보하게 됐습니다. 다들 제 나이대 분들은 그러실 텐데 가슴속에 사연 하나씩은 가지고 살잖아요. 특히 한국에서 중년 세대는 많은 변화가 있던 세대라 얘기해보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가 많아요. 저도 그런 사연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데 전 태어나자마자 친부모에게 버려져서 친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살았죠. 물론 지금도 저를 낳은 부모는 얼굴은 모르고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연락할 방법도 없지만 있어도 저는 절대 연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립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진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저를 성인 때까지 맡아주었던 보육원 원장님 말에 의하면 친엄마는 태어난 지 3일 정도 그렇게 지난 저를 보육원 앞에 버리고 갔다고 해요. 유독 심하게 추웠던 겨울이었다는데 저는 대충 담요에 둘러져서 문 앞에 벌어져 있었대요. 처음에 원장님은 제가 죽은 줄 알고 놀라서 안으로 데리고 왔는데 다행히 기적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태어난 날도 정확히 모르고 친부모의 이름도 얼굴도 모르고 보육원에서 자라게 됐는데요. 제가 있었던 보육원은 큰 곳은 아니었고 좀 작은 규모였어요. 저를 밖에서 주워오셨던 원장님은 매우 좋으셨던 분이었는데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 후에 온 새로운 원장은 매우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내보낸다고 협박하고 욕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죠. 여자아이들보다 남자아이들을 훨씬 좋아해서 똑같은 행동을 해도 여자아이들만 혼내던 분이셨어요. 원래 성격 자체가 내성적이고 조용하던 저는 눈에 띄지 않아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원장님은 저는 많이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없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학교에서 애들이 저에게 부모가 없다고 놀려도
아무 타격이 없었고 오히려 '근데 어쩌란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소심하고 먼저 다가가는 게 어색해서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친구도 많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예 없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았는데 가족도 없으니 놀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보육원에 들어가는 것도 싫으니 결국 제가 선택하게 된 것은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거나 책을 보는 거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학교 후에 학교 도서관에 가서 혼자 조용히 공부해서 덕분에 학창 시절 내내 1등을 놓치지 않았죠. 부모가 없는데 공부를 잘해서 저 말고 공부 잘하던 친구들의 부모들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시샘도 매우 많았습니다. 중학교 때 저는 내가 너무 조용한데 공부를 잘하니까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어요. 선생님들이 제가 기특하다고 예뻐했는데 그게 그렇게 보기 싫었었나 봐요. 저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없는 친구들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화가 나거나 슬프지는 않았죠. 오히려 같이 놀자고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태연하게 행동했는데 그게 그 친구들을 더 자극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내내 심하게 따돌림을 당했어요. 나중에 담임 선생님이 저보고 괜찮냐고 물으실 정도로 심하게 당했는데 저는 애초에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됐는데 고등학교는 그 당시에 비평준화라 공부를 잘해야 들어갈 수 있는 학교에 입학하게 됐죠. 그런데 저는 슬프게도 학비가 없어서 중간에 일반고로 전학을 가게 됐어요.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왔는데 그걸 원장님이 가로채서 저에게 줄 돈이 없다고 강제로 일반고로 전학시켰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제 사정이 너무 안타깝다며 돈을 모아주셨는데 그걸 계속할 수 없으니까 제가 먼저 일반고로 가겠다고 했어요. 다행히 명문고등학교보다 일반고등학교는 학비가 싸서 여기라도 다닐 수 있는 게 어디냐 생각했죠. 그리고 제가 공부를 잘하니까 장학금 제도도 잘 되어 있어서 그걸 받으며 다녔습니다. 명문고는 다들 공부를 잘해서 제가 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일반고는 상대적으로 받기가 쉬웠어요. 덕분에 원래 그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던 친구들의 시기를 받아서 고등학교도 다니기 힘들겠지 생각했는데 다행히 애들이 조금 컸다고 저를 중학교 때처럼 심하게 따돌림을 시키진 않더라고요. 견제하기는 했지만 중학교 때 하도 왕따를 심하게 당해서 그런가 고등학교 때는 면역이 되어 괜찮았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하니까 선생님들도 저를 예뻐해 주셨고 또 같은 학생 중에서도 저한테 모르면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그걸 알려주고 같이 공부하고 하면서 교우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 당시 보육원을 가면 다 동생들 뿐이라 제가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야 해서 부담스러웠는데 학교에 있으면 그래도 또래들이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서 일부러 더 학교에 있기도 했습니다. 명문고등학교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집에서 과외를 시켰기 때문에 저도 따라가기 힘들었는데 일반고는 상대적으로 적응하기 쉬워서 높은 등수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주 높았던 등수를 기록했으나 대학은 못 갔는데 그 당시에 저는 대학에 합격은 했지만 돈이 없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장학금을 받고 낮은 학교에 가도 됐는데 저는 보육원에서 살았기 때문에 대학이 문제가 아니고 생존이 문제였어요. 보육원에서는 성인이 되면 나가야 했는데 정착금이나 지원금 제도가 그때는 있는지도 몰랐고 설사 알았어도 보육원에서 다 가져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고등학교 마지막 등교 이후에 바로 일을 구했는데 마침 그때는 또 고졸 사원들을 많이 뽑던 때라 어떤 대기업에서 공채로 뽑혀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성적이 좋아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저를 예뻐하셨는데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당장 대학에 못 가니 더 신경 써주셨던 것 같아요. 저를 위해 추천서도 써주시고 면접 전에도 계속 불러서 봐주셨어요. 선생님들의 도움 덕분에 그렇게 저는 서울에 있는 어느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어린 여자니까 회사에서 그다지 존중받으며 일하지는 못했습니다. 부서 사람들도 저를 무시했고
굉장히 차가운 모습에 '사회생활이란 이런 거구나.'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죠. 그때 유일하게 저를 친절하게 대해 주고 제가 막 헤매면 옆에서 도와주셨던 분이 있는데요. 이름은 형철이었습니다. 형철 씨는 저를 되게 많이 챙겨 주셨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일하느라 바빠서 밥을 못 챙겨 먹으면 주먹밥을 사 주기도 하고, 야근하면 옆에서 일도 다 끝났는데 같이 남아 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월급을 받으면 죄다 월세와 생활비로 쓰기에도 바빠서 겉모습을 꾸미는 것에는 전혀 신경도 못 썼는데, 저에게 목도리나 모자 같은 선물도 꽤 해 주었어요. 그런 호의가 지속되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형철 씨가 저를 좋아하는 거라고 알려줬고, 회사에 소문이 나자 형철 씨는 대놓고 저에게 더 직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철 씨는 제 첫 남자친구가 됐고요. 누군가와 사귀는 것도 처음이고 연애라는 것도 모르던 저에게 형철 씨는 되게 어른 같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탐험가 같아서 멋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귀고 나서 아마 한 석 달쯤 되었을 때예요. 그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제가 보육원 출신이고 고아라는 말이 나왔어요. 숨겨야 할 비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자랑할 만한 얘기는 더 아니니까 물어보면 얘기해야지 생각했는데, 술이 들어가니까 저도 모르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도 그 부분에 대해 부끄럽다고 제가 안쓰럽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처한 상황이 남들에 비해 좋지 않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걸 그렇다고 탓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아라고 말을 하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울면서 고아라고 혹시 실망하거나 그랬으면 헤어져도 좋다고 하니까 형철 씨는 굉장히 미묘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제가 왜 그런 표정으로 있냐고 하니까 형철 씨는 놀라운 말을 했어요. 표정이 왜 그래요? 고아랑 연애하기 싫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나랑 비슷한 점이 있어서 놀라서 그랬어요. 왜요? 뭐가 비슷한데요? 저도 보육원 출신이에요. 지금 부모님은 양부모님이세요. 저는 같은 보육원 출신인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처음 만난 보육원 출신이라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형철 씨는 본인 부모님에 대해 말했던 경우가 많아서 당연히 예상 못했어요. 제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니까 부연 설명을 해줬는데, 형철 씨는 태어난 직후가 아니고 한 4살 때까지 친부모와 살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친부모가 이혼하면서 둘 다 데려가기 싫다고 해서 강제로 보육원에 맡겨졌다고 해요. 양부모님이 보육원 봉사를 다니던 분들이셨고, 양어머니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분이셨답니다. 그래서 형철 씨가 6살 때 본인 집으로 입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 보육원에 봉사하러 오셨다가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던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하나 둘 떠나는 친구들을 보며 나도 언젠가 부모가 생길까 생각하곤 했었는데, 형철 씨는 그런 식으로 부모를 만나게 되었다니 참 부러웠습니다. 저도 살면서 나에게도 엄마와 아빠라는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입양당해서 잘 사는 형철 씨를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와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아니까 급속도로 형철 씨에게 더 의지하고 좋아지게 됐죠. 같은 아픔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위안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중간에 소소하게 다툼도 없었고 쭉 잘 만났는데, 그러다가 결혼 정년기가 됐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아라는 사실이 부끄럽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하도 주변에서 뭐라 하니까 그걸로 결혼 반대를 하시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의외로 형철 씨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제가 어색하게 첫인사를 하러 갔는데 저는 무슨 그날 잔치가 있는 날인 줄 알았어요.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놓으셨고, 무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꽉 끌어안아 주셨답니다.
시아버지도 저를 보자마자 잘 왔다고 손을 잡고 환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태어나서 그런 환대를 처음 받아봤거든요. 살면서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사람 자체를 처음 봐서 너무 놀란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런 저를 다 이해하신다는 듯 시부모님은 너무나도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남편에겐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여자아이였고 그 시누이도 입양하라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저보다 2살 어렸는데 저를 보자마자 본인 평생의 소원이 언니 생기는 거였다고 저에게 푹 안겼어요.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았던 환대를 받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제가 평생 바랐던 가족의 형태가 이런 가족이었는데 제 마음을 아셨던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해요. 형철을 통해서 말 많이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부모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요. 저는 남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고 그런 적 자체가 처음이었는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한순간에 걱정도 풀리고 이런 가정에서 자랐으면 내가 좀 더 밝고 당차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형철 씨는 연애 때도 결혼 준비 때도 아무런 싸움 없이 진행되었어요. 시부모님이 회사 옆에 집도 얻어주셔서 신혼집도 마련할 수 있었고, 심지어 혼수까지 다 사주셨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돈을 도저히 모을 수가 없는 환경이라 모아놓은 돈도 없었는데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모든 지원을 다 해주셨어요. 시부모님은 2분 다 교사였는데 인자하시고 성품이 제가 봤던 모든 인간을 다 통틀어서 제일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저런 부모 밑에서 자란 남편과 시누이가 진심으로 부러웠어요. 이렇게 시부모 복이 많았던 것과 별개로 저는 남편 복은 별로 없었는데 바로 형철 씨가 술을 마시면 개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술을 원래 즐겨하지 않던 저라 형철 씨와 데이트를 해도 우리는 술을 마신 적이 없어서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시댁도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남편은 늘 친구들과 마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술을 좋아했는데 좋아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남편의 문제는 바로 술버릇이었어요. 평소에는 굉장히 다정하고 점잖고 친절한데 술만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술 취한 남편을 보고 얼굴만 똑같고 다른 사람인 줄 착각할 정도였는데 굉장히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혼자 계속 벽에 머리를 박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하더라고요. 제가 시누이에게 슬며시 말했더니 되게 놀라며 본인 오빠가 술에 취한 모습 자체를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늘 친구들과 술을 마셨기 때문에 한 번 술을 마시면 완전히 취할 때까지 마시고 친구들과 밖에서 자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심각하게 묻는 시누이에게 시부모님이 걱정하실 수도 있으니까 말하지 말라고 하고 저는 그냥 혼자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혼처에는 혼자서 난리쳤지 저에게까지 그 영향이 오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술에 취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멀쩡한 사람이었고 멀쩡한 것을 넘어서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 빼면 완벽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시부모님은 결혼하고 나니까 더 대단하신 분들이셨는데 저는 시부모님이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자주 찾아뵈었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는 시어머니가 손수 맛있는 갈비찜과 미역국, 잡채 등을 해주셨는데 밖에서 사 먹어도 이 맛이 절대 안 나오는 요리였죠. 저는 살면서 집밥을 먹어본 기억 자체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너무 맛있고 한동안은 퇴근을 시댁으로 할 정도로 좋았었답니다. 제가 잘 먹는 것을 보시더니 시어머니는 반찬도 쌓아주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라고 옆에서 생선 가시까지 발라주셨어요. 명절에는 시어머니 음식을 먹고 꼭 다 같이 나들이를 갔는데 그게 얼마나 즐거웠는지 저는 명절이 다가오는 것을
달력에 표시하며 손꼽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돈을 모아서 시부모님과 시누이에게 생일 때 선물을 하면 반드시 배로 갚아주셨던 분들이세요. 살면서 나도 가족이라는 걸 가질 수 있을까 생각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 질문에 대답이라도 해줘도 아주 따뜻한 부모님이 생긴 저는 너무 행복한 신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추운 한겨울에 보육원 앞에 버려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몸이 자주 아픈 편이었어요. 특정하게 병이 있던 건 아닌데 잔병 치레가 매우 많았고 환절기엔 감기가 꼭 걸리고 조금만 고생하면 온몸에 열이 나고 그랬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아무리 독감 주사를 맞아도 독감이 심하게 걸리곤 했는데 보육원에선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기만 했어요. 혼자 독감을 이겨내는 게 저한테는 익숙하고 당연한 일이었는데 결혼하고 독감에 처음 걸린 날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우리 신혼집에 찾아와서 약도 주고 죽도 끓여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종일 제 곁을 지키며 수건도 이마에 올려주고 응급실도 데려가 주셨어요. 저는 독감은 당연히 혼자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옆에서 그렇게 간호해 주니까 평소라면 2, 3주를 끙끙 앓고 힘들어하던 게 4일 정도 지나니까 멀끔히 나아서 신기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회사 언니들은 만나면 시댁 욕을 하기 바빴는데 저는 거기서 할 말도 없어서 가만히 있었더니 어느 날 어떤 언니가 저한테 우리 시댁은 어떠냐고 물어서 사실대로 너무 좋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언니들이 저보고 착하게 살아서 하늘이 감동해서 천사들을 보내준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시부모님을 만난 것도 너무나도 큰 행운이었지만 인생에 행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 몸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건지 저는 도저히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부모 없이 컸기 때문에 저는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에게 진심으로 사랑만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결혼한 지 3년이 되어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늦게 결혼한 회사 동기는 이미 아이를 낳아 돌잔치까지 했는데 저는 아이가 전혀 생기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어요. 와중에 남편도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는데 생기지 않으니까 술을 마시는 횟수가 점점 늘어서 나중엔 일주일에 4~5번은 술을 마셨습니다. 시댁에선 입에 술을 대지 않으니 시댁 식구들은 몰랐지만 저는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는 남편을 보며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심지어 남편의 술버릇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저에게 리모컨이나 베개를 던지기도 했죠. 이걸 시부모님에게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말하면 이 화목하고 다정한 가정이 저 때문에 파탄 날까봐 두려워서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제 아이를 가지지 못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시부모님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죠. 특히 시어머니는 본인도 그 마음을 안다며 제 마음을 누구보다 더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 사이 시누이도 짝을 만나 결혼했는데 심지어 시누이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아이가 생겨서 제 박탈감은 더 심해졌어요. 물론 시누이가 아이를 가졌다고 동네방네 떠들며 자랑하는 성격도 아니고 오히려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해 주었는데 저는 앞에서는 축하했지만 집에 와서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시누이가 미운 건 절대 아니었고 왜 남들은 그렇게 쉽게 가지는 아이를 나만 생기지 않는 건지 의문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남편이 옆에서 제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그래도 같이 견디며 의지했을 것 같은데 남편은 술도 술이지만 그 당시 도박에 빠지게 됐어요. 남들은 결혼하면 정신 차린다는데 왜 내 남편은 결혼하고 반대로 저러는 건지 속상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대기업 같은 회사에 다녀서 돈벌이가 다른 젊은 부부에 비해 좋은 편이었는데요. 그걸 믿고 그랬던 건지 남편은 심지어 도박하고 돌아다녔어요. 처음에는 용돈 수준이라 저도 귀엽고 웃겨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게 커지고 커져서 나중엔 둘이 합친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서 시아버지를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시아버지는 그걸 왜 지금 얘기하냐고 남편을 불러 호되게 혼을 내셨어요. 시아버지가 화내시는 것을 그때 처음 보았는데 시아버지는 도박으로 생긴 빚을 다 갚아주셨고 남편에게 한 번만 더 그러면 시부모님이 살던 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지금이라도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자유로움이 좋았던 건지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까 한동안은 또 조용히 잘 지내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간간히 사고를 치고 그걸 수습을 하며 신혼생활이 지나갔고 그걸 보답이라도 해주는 듯 저한테 드디어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병원에서 아기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시부모님을 데려가 같이 봤는데 진짜 몇 번을 봐도 아기가 맞아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남편하고도 그때가 제일 사이 좋았고 시부모님도 특히 시어머니가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축하해 주셨어요. 시누이도 저에게 연락 와서 언니 축하한다고 같이 육아하고 지내면 되겠다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죠. 제가 임신하자 시부모님은 저에게 원래도 잘 해주셨지만 더욱 잘해주셨는데 특히 제가 시어머니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 것을 아니까 시어머니가 삼시세끼를 다 해주셨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해서 바깥 음식은 입에도 대지 못했는데 시어머니 음식은 임신 중에도 세 공기는 먹을 정도로 입에 잘 맞았어요. 임신 중에 특히 과일을 너무 먹고 싶어 했는데 시아버지가 그걸 아시고 백화점에서 아주 비싼 과일을 사서 우리 집으로 매주 사오셨습니다. 제가 몸이 약하니까 시부모님은 그것도 걱정되셨는지 비싼 영양제도 사주시고 병원도 거금을 들여 제일 좋다는 산부인과로 직접 저를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오셨어요. 병원에서 유산할 수도 있으니 회사는 쉬는 게 좋다고 해서 저는 회사도 그만두었는데 온전히 제 신경 자체가 아이한테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까지 하게 됐습니다. 대기업이었고 돈도 많이 주었던 좋은 직장이라 그만두기 아쉽지 않냐는 질문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전혀 아쉽지 않고 오히려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온전하게 건강히 출산할 수 있다면 두 번, 세 번도 그만둘 수 있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서 드디어 출산하게 됐는데 공주님이었습니다. 자연분만으로 낳았는데 시부모님은 제 몸이 걱정된다고 제왕절개를 권유하셨지만 제가 고집해서 자연분만으로 낳게 됐어요. 아이를 낳으러 병원에 갔더니 이미 시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고 분만실에는 남편만 들어왔는데 낳고 나서 바로 시부모님은 아이보다 저를 먼저 챙기셨습니다. 아가, 아유, 고생 많았다. 아유, 진짜 아이를 낳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너무 수고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우셨는데 제가 어머니 울지 마시라고 하니까 저에게 대단하다며 머리를 한동안 쓰다듬어 주셨어요. 시누이 아이도 딸이어서 시누이는 너무 좋다고 하며 저에게 온갖 아기 물품을 물려주었는데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산후조리는 시댁에서 하게 됐는데 시어머니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셨어요. 제가 가만히 있는 게 더 어색해서 빨래나 청소라도 하려고 하면 뛰어와서 저도 말리시고 아이가 울면 본인이 먼저 가서 달래고 음식도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매일 해주셨습니다. 매일 먹으면 질리지 않냐고 하셨는데 전혀 질리지도 않고 오히려 먹을수록 맛있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남편은 회사에 다녀야 하니까 혼자 신혼집에서 다녔는데 그래도 퇴근하고 저를 보러 왔습니다. 확실히 시부모님 앞에서는 전혀 도박이나 술 취한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며 차라리 시부모님과 합가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남편에게 물어봤는데 본인이 싫다고 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남들은 남편과 사이는 좋아도 시댁과의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하고 갈등이 생긴다던데 저는 반대로 시댁이 너무 좋아서 남편과 갈등이 있어도 꾹 참았죠. 남편의 도박과 폭력적인 성향은 저만 알고 있었고 진짜 저만 참으면 되는 일이었거든요. 가족들이 다 모이면 따뜻하고 즐거운 분위기라
그걸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도 결혼해서 남편과 아이를 데려오고 저도 아이가 생겨서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이면 굉장히 북적거렸는데 어려서부터 그런 가족을 원했던 저에게는 그런 환경이 너무 좋아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시누이가 저에게 슬며시 오빠 요즘은 괜찮냐고 물을 때도 저는 아이가 생기니까 정신 차린 것 같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는 아이를 낳고 제가 산후조리가 끝나고 신혼집으로 돌아갔더니 아이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저에게 아이 입을 막으라는 소리까지 하던 남편이었죠. 신생아 키우는 게 진짜 잠도 못 자고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아이를 인형으로 생각했던 건지 그냥 말 그대로 예뻐하기만 하고 육아는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아이를 보는 것은 제 몫이었는데 그래도 좋았어요. 그렇게 원하던 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 그런 고통쯤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까 제 친정엄마가 잠깐 궁금해졌는데요. 제가 나와 보니까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어떻게 이런 신생아를 밖에 버릴 수 있는지 궁금한 마음도 들고, 반면 혹시 이렇게 작은 아이를 밖에 버릴 정도의 사연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아이한테는 제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는데 남편이 출산하고 나니까 가정에 눈에 띄게 소홀해져서 저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집에 돌아오지도 않고 밖으로 나두는 일이 많았죠. 그러다 회사에서 친하게 지냈던 언니들이 연락이 와서 우리 아이를 보러 온다기에 저도 집에 초대했는데 언니들이 아이 선물도 사오고 오랜만에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언니들이 집에 갈 때가 되니까 되게 우물쭈물 입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할 말이 많아 보이는데 못하는 게 보여서 괜찮으니까 말해달라고 했더니 언니들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 주었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면 너한테 더 안 좋은 영향 끼칠 것 같아서. 언니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네 남편 지금 신입 여직원하고 바람 났어. 우리도 처음에 안 믿었는데 너무 대놓고 만나니까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 저는 사실 저 말을 듣고 놀라지 않았는데 예상했던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언니들은 제가 놀라지 않으니까 더 놀라더라고요. 남편의 외도는 짐작하던 바였고 심지어 남편은 굳이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여자 향수 냄새가 났고 립스틱까지 와이셔츠에 묻혀온 남편이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누가 봐도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처럼 겉모습을 꾸미기도 했고요. 눈치채라고 광고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다고 하니까 언니들은 울면서 저에게 괜찮냐고 했는데 저는 아이의 아빠 역할만 잘하면 그냥 눈 감아주려고 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 정도로 아이의 가족에 대한 행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도 언니들이 말할 정도면 밖에서 처신을 잘하라고 그날 밤 말했는데 남편은 그날 밤도 술을 마시고 왔죠. 제가 회사 사람들이 말할 정도면 제발 아닌 척이라도 하라고 했더니 남편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났던 건지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아이를 안고 화장실로 피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제 머리를 잡더니 아이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아이를 뺐고 남편의 뺨을 때렸더니 본인도 저를 때리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과 난투극이 이어졌고 술에서 깨면 남편은 자기가 다 잘못했다며 엉엉 울며 빌었습니다. 바람도 오해라고 너무 억울해하길래 한 번만 참아야지 하며 넘겼는데 남편의 술 취하고 주정 부리는 것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혼하게 되면 시부모님을 못 보니까 그게 너무 한스러웠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의 행패를 전혀 모르고 계셨고 여전히 저한테 천사처럼 대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두 분을 못 볼까 봐 그게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아이한테도 시부모님은 지극정성으로 대해주셔서 아이가 커가며 남편보다 시부모님을 더 좋아할 정도였어요. 남편의 손찌검은 한동안 멈췄었는데 그 사이에 저에게 인생에서 제일 큰 불행이 찾아왔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었는데 시아버지가 저를 데리러 오셔서 같이 응급실에 갈 때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겨우 숨을 이어가고 있었고 의사가 보내줘야 한다고 마지막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현실 자각이 되며 살면서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이대로 시어머니를 보낼 수가 없어서 제발 일주일만, 아니 하루만 버텨달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시누이도 남편도 시아버지도 아닌 저를 똑바로 보시며 아가 미안하다 말씀하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저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시아버지가 진정하라고 안아주실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저한테 시어머니의 의미가 매우 커서 이대로 갑자기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 유품을 정리해야 하는데 도저히 제 손으로 할 수가 없어서 또 계속 울고 제가 우니까 딸도 그때 3살이었는데 제 옆에서 계속 울었어요. 시댁 냉장고에는 시어머니가 저를 주려고 만들어 놓으신 반찬들이 가득 있었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눈으로 보기만 했습니다. 산후 우울증도 오지 않았던 저에게 시어머니의 죽음은 우울증으로 이어졌고 한동안 살기가 싫었어요. 제가 아무리 남편에게 맞아도 삶이 힘들어도 버텼던 이유가 시부모님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많이 힘들어하니까 시누이와 시아버지는 위로를 많이 해주었는데 그나마 시누이와 시아버지가 있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딸도 있으니까 최대한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했는데 남편이 도와주질 않더라고요. 남편도 시어머니가 사랑으로 키웠기 때문에 시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컸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충격이 컸는지 술에 취한 날이 많았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엉엉 우는데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서 끌어안고 운 적도 많고 저도 시어머니가 그리워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손찌검이 더 심해졌는데 저도 예전에는 맞으면 필사적으로 가리거나 안 맞으려고 도망다니고 했는데 이제는 삶의 의미도 몰라서 그냥 무방비로 맞고 시아버지를 보러 가곤 했습니다. 당연히 시아버지는 금방 눈치채고 남편을 불러서 아무리 혼내고 말해봐도 남편의 술주정은 심해졌어요. 술만 깨면 다시 돌아와서 미안하다고 엉엉 울며 빌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자 시아버지는 저희 부부를 본인 댁으로 불러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저야 좋아서 들어가자 했는데 남편은 끝까지 반대하더라고요. 남편의 손찌검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우리 딸도 저에게 아빠 싫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아이한테 저런 말을 들으니까 제가 아이한테 주고 싶었던 행복한 가정은 이미 끝난 것 같아 더 우울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기력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은 그날도 술을 마시러 가고 집에 혼자 아이와 있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서 나가봤더니 시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빨리 짐을 싸라고 재촉하셔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저 빨리 짐을 싸라고 하더라고요. 아가야, 다 잊어. 그리고 네 인생 살아. 영은이랑 가서 행복하게 살아. 영은이는 제 딸 이름인데 시아버지는 서류 하나를 내밀더니 빨리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봤더니 이혼 서류였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술에 취한 사이 시아버지가 가서 도장을 받아냈고 받자마자 우리 집으로 달려오셔서 강제로 이혼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미친 소리라는 걸 알았지만 그대로 집을 나가면 시누이와 시아버지마저 보지 못하고 사는 거니까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짐을 싸지 않고 버티니까 시아버지는 제발 정신 차리라고 영은이를 데리고 가서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는 나중에 따로 보면 된다고. 본인은 계속 그 집에 있을 거니까 저보고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시아버지가 거의 제 짐을 싸셨고 시아버지한테 안겨있던 아이를 저에게 주실 때는 시아버지도 결국 눈물을 보이셨는데 영은이는 영문도 모르고 중간에서 엄마와 할아버지가 우니까 따라 울더라고요. 그날도 한겨울이었는데 저는 겨울에 뭐가 있는 건지 그렇게 시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시아버지 말대로 나중에 시누이와 시아버지는 따로 보러 와야지 생각하며 시아버지를 따라 나섰는데 아버님은 이미 기차표까지 다 끊어 놓으셨어요. 지방으로 가는 기차표였고 저에게 내리면 누가 도와주러 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와 헤어지고 아이를 데리고 기차를 타서 눈물바람으로 이별하고 겨우 진정하려고 심호흡하며 아이가 입은 겉옷을 챙기는데 무슨 봉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아버지 글씨체가 적힌 봉투였어요. 잘 사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야 라고 적힌 봉투에는 그때 당시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이미 기차는 출발했고 승무원이 와서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돈은 처음 만져봐서 놀라기도 하고 심장이 너무 쿵쾅거려서 진정하지 못하고 뜬 눈으로 영은이만 재워가며 도착지에 도착해서 내리니 시아버지 말대로 어떤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본인 집으로 데려가셔서 제가 집을 구할 때까지 묵으라고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시아버지의 예전 동료였습니다. 시부모님이 두 분 다 교사라고 했잖아요. 두 분을 어느 초등학교에서 만나셨는데 그때 같이 일하셨던 동료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얘기를 다 들었다고 마음 편하게 쉬라고 하셨는데 너무나도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주신 정착금으로 바로 다음날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영은이와 살 방을 구했고 저는 바로 시장을 돌아다니며 일을 구했는데 일하게 된 곳은 어느 식당이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며 영은이를 키웠는데 제가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아신 식당 사장님이 아이를 가게로 데려와도 좋다고 해서 감사하게도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어느덧 저도 자리를 잡아갔고 몇 달이 지나니까 시아버지를 보러 가고 싶어서 하루 마음을 먹고 영은이와 같이 시아버지를 찾아갔더니 시아버지가 살던 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혹시 예전에 사시던 분은 어디 갔냐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를 찾아가도 시누이도 이사 갔고 저는 몰래 신혼집까지 갔는데 거기에도 남편이 없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 남편의 회사까지 찾아가서 아는 언니들을 불렀는데 언니들도 남편이 퇴사했다며 오히려 저한테 어디 갔냐고 묻더라고요. 마치 증발한 것처럼 사라진 시댁 식구들이 너무 궁금해서 부동산에 가서 묻고 옆집 아주머니를 찾아가도 다들 저한테 되려 어디로 이사 갔냐고 묻는 모습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은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시아버지와 시누이는 제가 찾아가면 되니까 그걸 생각하며 버티고 살았는데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를 처음에 정착할 때 도와주셨던 옛 동료분들에게 물어도 모른다고 하시고 제가 결혼했던 사실 자체가 신기루로 느껴질 만큼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진 시댁 식구들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제가 다시 남편과 재혼해도 좋으니까 제발 어디 갔는지라도 알려달라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그날 밤 기차를 타지 않았을 텐데 저는 절망에 빠졌지만 저에게는 딸이 있었으니까 정신 차리고 현실을 살아야 했죠. 다시 돌아와서 일부러 잊으려고 기계처럼 일하고 제 몸을 희생하면서 아이 키우는 데 집중했는데 그래도 계속 생각이 나서 저는 약까지 먹었어요. 나중에는 그냥 전생이다, 꿈이었다고 생각하며 영은이에게 집중했죠. 어느덧 영은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저는 시아버지가 주신 정착금과 제가 식당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국밥집을 인수하게 됐어요. 원래 있던 식당을 인수한 거라 기존 사장님께 일도 배워야 했고 단골 손님들도 놓칠 수가 없으니
정신없이 일했었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사니까 시댁 식구들도 머리에서 점점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재료 손질하고 친절하게 손님들을 맞이하니까 손님들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서 직원들도 새로 뽑고 아주 바쁘게 지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바빠도 불현듯 갑자기 시댁 식구들 생각이 날 때가 있었는데 언제 한 번은 시간을 내서 혼자 시아버지가 살던 집을 또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여전히 시아버지는 안 계셨고 아무리 물어도 부동산에는 급하게 집을 빼서 본인도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시누이나 시아버지에게 연락이 오면 제발 연락을 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말했지만 한 번도 부동산에서 연락 왔던 적은 없어요.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고 시아버지가 은퇴하시기 제일 마지막 학교까지 찾아갔지만 거기서도 모른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온 가족이 사라질 수 있나 싶어서 흥신소에 문의도 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본인들도 일하면서 처음 볼 정도로 갑자기 사라졌다는 말만 했어요. 시누이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까지 찾아가고 시누이 남편의 회사까지 찾아가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은이에게 혹시 할아버지와 고모가 기억나냐고 했더니 당연히 기억난다고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사라져버린 시댁 식구들을 그리워하며 홀로 영은이를 키웠는데 그러다 영은이가 중학생 때 국밥집 옆에 있던 과일가게 사장님과 재혼하게 됐어요. 그 사람은 초혼이었는데 저한테 끊임없이 구애야 해서 만나게 됐는데 제가 저는 이혼녀고 딸도 있는 거 잘 알지 않냐고 몇 번을 거절했지만 본인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 둘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며 적극적으로 들이댔습니다. 저는 당신은 괜찮아도 당신 부모님이 안 괜찮을 거라고 했더니 너무 놀랍게도 그 사람은 본인이 고아라 괜찮다고 했습니다. 놀라서 물어보니 몇 년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는 아직 시댁 식구들을 잊지 못했다고 하니까 전 남편은 잊었으니까 그냥 결혼하자고 무논리로 들이대니 저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영은이 핑계를 대며 거절했더니 언제 영은이와 사이가 좋아졌는지 오히려 영은이가 과일 삼촌이 본인 아빠가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사실 영은이는 할아버지와 고모는 너무 보고 싶지만 아빠는 절대 살면서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저한테 말했었거든요. 저는 그때 딸이 너무 어려서 당연히 기억하지 못하겠지 생각했는데 아빠가 맨날 엄마를 때렸다고 너무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일 삼촌은 잘생기고 다정하고 자기 아빠가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자기가 더 신나서 결혼하라고 부추겼어요. 저도 적극적으로 저에게 들이대는 과일 가게 사장이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영은이 말처럼 다정했고 가장 중요했던 건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모습에 재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제가 전 남편에게 당했던 트라우마가 있어서 술은 쳐다보기 싫어해서 우리 가게에는 국밥집인데도 술이 없었거든요. 손님들이 소주 찾아도 저는 소주만 봐도 자꾸 전 남편이 생각나서 우리 가게 간판에는 술 없다고 적을 정도로 술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과일가게 사장은 술을 싫어했고 호불호를 떠나 몸에서 술 자체를 받지 않는다고 먹을 수조차 없다는 말에 저도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기도 했기 때문에 재혼까지 이어졌어요. 결혼을 결심하며 저는 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말해주었는데 새 남편은 본인이 들으며 울 정도로 저에게 공감해 주었고 저에게 시어머니가 묻힌 묘지에 같이 가자고 먼저 말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렇게 새 남편과 같이 시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시아버지 도대체 어디 있냐고 묻기도 하고 어머니 안부도 살피고 새로운 제 인연도 소개했어요. 시어머니라면 분명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너무 잘 됐다고 하실 분이라 눈물이 자꾸 나와서 결국 무덤 앞에서 엉엉 울었는데 새 남편은 그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하늘에서 시어머니가 보내준 사람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재혼하고 새로운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첫 남편과 달리 새 남편은 아주 다정하고 섬세하고 무엇보다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새 남편은 원래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니까 가정이 그리워졌고, 마침 제가 안 그래도 너무 열심히 살아서 저와 결혼하면 절대 후회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대요. 영은이도 새아빠가 생겨서 행복해했고, 우리는 제가 그렇게 어릴 때 원했던 행복한 가정의 형태로 같이 놀이공원도 가고 나들이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가며 아주 우리끼리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한편으론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니 시누이와 시아버지도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랐죠. 전 남편은 어디 가서 죽든 말든 신경도 쓰이지 않았지만 시누이와 시아버지만큼은 제발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랐어요. 제가 보지 못해도 좋으니까 아무 걱정 없이 맛있는 것을 먹으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매일 밤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국밥집까지 열 수 있었던 것은 다 시아버지가 이혼시키고 정착금까지 두둑하게 주었기 때문이잖아요. 새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해 주어서 재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재혼하고 시간이 지나 어느덧 그렇게 생이별을 한 지 20년이 지났어요. 영은이는 어느덧 커서 대학생이 됐고 저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아 아주 밝은 아가씨가 되었죠. 제가 딸한테 묻지 않아도 딸은 할아버지와 고모 잘 살고 있겠지 물을 정도로 그때까지도 저와 영은이는 시댁 식구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립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국밥집은 점심시간이 제일 바빠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직원 한 명이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우, 사장님, 도대체 저 노인은 가족이 어디 있는지, 아우, 내가 찾아주고 싶어요. 왜요? 누군데? 아니, 한 달 정도 됐는데 모르셨어요? 가족한테 버림받았다고 시장에서 울면서 돌아다니는 노인이 있잖아요. 치매 걸린 것 같아요. 진짜요? 나 처음 들어요. 전혀 몰랐네. 아유, 유명해요. 치매 걸린 노인 가족 찾으러 왔다고 울면서 돌아다닌다니까요. 저는 직원의 말을 듣고 신경이 쓰여서 문 밖으로 나왔더니 정말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노인이 울면서 사람들을 붙잡고 가족을 찾아달라고 울고 있었어요. 마음이 쓰여서 가까이 다가갔고 어르신하며 눈을 마주쳤는데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됐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악 소리를 질러서 가게에서 직원들이 무슨 일이 있냐고 나올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그 치매 노인은 제가 그토록 찾아다닌 제 생명의 은인인 시아버지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몇 번을 찾아가고 흥신소에 의뢰를 해도 찾을 수 없던 시아버지가 우리 가게 앞에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슬프게도 시아버지는 저를 한 번에 알아보지 못하고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고 우리 가족을 찾아달라고 울었습니다. 제가 벌벌 떠니까 직원들이 시아버지를 멀리 내쫓으려고 하기에 아니라고 말하고 시아버지를 가게 안으로 데려와서 국밥을 줬더니 허겁지겁 먹는 모습에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영은이에게 전화해서 빨리 가게로 오라고 하고 옆 가게로 가서 시아버지를 찾았다고 하니까 남편도 급하게 가게로 왔어요. 그날 장사를 접었고 시아버지를 살폈는데 머리도 자르지 못해서 길어서 미용실 가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세수도 시키니까 영락없는 시아버지가 틀림없었습니다. 영은이가 급하게 가게로 왔더니 본인 할아버지를 한눈에 알아보고 와락 끌어안더라고요. 어리둥절해 있는 시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따뜻한 물에 목욕도 시키고 따뜻한 물도 주고 하니까 조금씩 정신이 드는지 저를 빤히 보더니 갑자기 또 우시면서 죽은 며느리가 보인다고 여기가 저승이냐고 했습니다. 아버님, 저 며느리 맞아요. 저는 방에서 버리지 못한 봉투를 들고 와서 시아버지에게 보여주니까 헤익 하고 놀라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가 하며 저를 끌어안더니 엉엉 우시며 보고 싶었다고 하는데 저야말로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하니까 어눌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남편이 제가 도망간 날 크게 도박을 해서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대요. 결국 시누이를 저처럼 도망시키고
본인도 도망가려 했는데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찾아와서 같이 도망가자고 해서 도망 다녔는데 중간에 남편이 배신해서 시아버지를 남겨두고 어디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걸 들으면서 전 남편에 대한 증오는 점점 더 커졌어요. 시누이에 대한 행방을 물으니 얼마 전에 암에 걸려 죽었다고 하며 또 우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며 저도 결국 시누이는 볼 방법이 없어서 울었어요. 여기는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치매에 걸려도 가끔 정신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자꾸 제가 갔던 지역이 떠올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하고 지치셨는지 잠드셨고 다음 날엔 또 치매 증세를 보이셨습니다. 남편과 얘기하고 시아버지를 우리 집에 모시기로 했는데 시아버지는 정신이 돌아오시면 자기가 민폐를 끼치는 거라고 나가신다고 하셨지만 우리 가족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현재도 같이 살고 있답니다. 치매 병원도 다니며 살고 있는데 확실히 예전보다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기억하는 시아버지를 보며 저도 드디어 마음 편하게 살고 있답니다. 죽은 시누이의 무덤도 찾아가서 인사하고 왔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시어머니 묘지도 갔는데 그때 또 잠깐 정신이 돌아오셨는지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가게에 가면 혼자 집에 남겨지시니까 제가 일부러 가게 데리고 다니고 있는데 직원들도 치매 할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제 시아버지라고 하니 그렇게 애타게 찾던 가족이 사장님이었냐고 놀라워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같이 있으니까 일이 힘들지도 않고 눈앞에 있으니 안심도 되고 좋더라고요. 영은이도 다시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지 몰랐다고 아주 기뻐하고 있어요. 지금 남편은 이렇게 만나는 것도 운명이라고 평생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살자고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전 남편을 만났던 것은 제 인생에서 암흑기였지만 남편에게서 벗어나니 이렇게 행복한 일만 가득하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얘기하고 싶던 사연인데 다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연을 제보하며 지난 저의 나날들을 돌아볼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저는 남은 인생 새로운 남편과 딸과 시아버지와 함께 즐겁게 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